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진행을 맡은 채경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고양시의 변화를 느끼게 해준 영화 초록물고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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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꽃입니다. 홍옥입니다. 날씨가 더워요. 그냥 땀이 흘러요.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살짝 오전에는 시원한 감이 네. 좀 있었어요.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영화 초록물고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1997년 2월에 개봉되었더라고요. 30년이 됐네요. 그쵸. 저도 그 당시에 지인들과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알아보니 이 영화가 그 당시에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또 대종상에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그 외에도 여러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영화로 꼽힌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막둥이의 심경 변화하고 결말이 좀 먹먹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때요? 홍옥님이 영화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초록물고기는 1997년 이장동 감독의 첫 연출작입니다. 첫 작품이었구나. 네. 그리고 한석규, 심혜진, 문성근 배우들이 주연으로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배우로도 나왔던 죽는 보스 역할을 했던 명계남이 기획을 하고 여긴동 감독이 프로듀싱을 한 영화이더라고요. 예. 배경은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고양시의 일산을 무대로 했죠. 군 제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막동이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기를 꿈꾸지만 생계를 위해서 조직폭력배 세계에 발을 들이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막동이는 조직 보스 배태곤의 연인인 미애를 사랑하게 되고 조직의 갈등에 휘말리면서 점점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삶을 꿈꾸지만 보스의 연인을 사랑하고 또 이를 안 보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영화는 도시개발로 사라진 고향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평범한 청년이 사회의 모순 속에서 희생되는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네, 그렇죠. 영화의 첫 주요 무대가 일산 신도시와 고양시의 여러 곳이 나왔어요. 첫 장면에서 막동이하고 미애가 만나는 기차 장면이 참 저는 인상적으로 남았었는데, 기차 안에서 미애를 괴롭히는 건달들에게 막동이가 달려들잖아요. 그 막동이의 치기 어린 장면에서 처음부터 막동이의 성격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영화의 배경이 일산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었던 1997년 당시여서 저는 이 지역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고 반갑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경의선 기차 타고 대곡역으로 들어오는 장면일 거예요. 아마도 대곡역 주변은 그 당시에 개발 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남아있던 농촌의 풍경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대곡역 주변은 정차하는 노선은 늘어났어요. 5개나 지나가죠. 하지만 주변 풍경은 제가 느끼기에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느라고 요즘에 대곡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 한석규가 나왔던 대곡역 그 플랫폼 장면의 타일이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변화가 없구나. 그리고 주변 논밭도 그대로고 역 주변이 이렇게 허허벌판인 곳도 드문 것 같긴 해요. 영꽃님과 지난주 금요일에 한석규가 살던 그 버드나무가 있던 집을 찾으러 가봤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집터가 일반 상가로 변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 근처의 화면상의 영화 화면에 보였던 백석교회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영꽃님과 같이 갔던 곳 중에 철도 건널목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30년 전 영화 촬영 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 간판이거든요. 건널목에 있는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라는 표지판은 그대로더라고요. 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남편하고 가서 다시 영화 보고 다시 사진 찍어 왔어요. 아, 그랬구나.
버드나무 영화의 그 첫 장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서 영화 상영 당시에 영화를 보고 저도 그 버드나무 집을 찾아가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영화의 그 영상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가을에도 한번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바람에 날리니까 원래 또 버드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 살짝 영화에서 봤던 그 느꼈던 느낌을 살짝 나오는구나라고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벌써 30년이나 됐잖아요. 맞아요. 네, 개발 전에 일산은 시골 풍경이었어요. 네. 당시엔 경의선 기차 주변으로 발전이 시작됐고요.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 화사랑이란 장소도 지금도 아마 지금 있을 거요? 이름은 있어요. 이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늘 봤어요. 지금 생각나네. 주민센터에 제가 운동을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강좌를 해요. 맞아요. 화사랑에서 지금 아마 문화센터 형식으로 변했을 거예요. 비슷한가 봐요. 무슨 강좌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화사랑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백마 있는 그쪽에. 백마역에 있어요. 아니, 백마역 그 뒤쪽으로가 그게 원래 무슨 촌이라고 지금은 그랬지? 애니골에 있잖아요. 맞아. 그 애니골이 예전에 화사랑이 그 주변에 있었는 그 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애니골이라는 그러니까 먹자골목 이런 게 된 거죠. 화사랑이 유명해서 나는 그때 이제 서울에 살 때인데 맞아요. 데이트 겸 뭐 이런 장소로 유명했어요. 식당이에요? 음식점? 아니, 음식점이 막걸리나 뭐 이런 거 팔면서 화사랑이 주점이었어요. 주점 이름이 뭐 이렇게 거기에 주점이었는데 가수들 통기타 가수들 가수 그런 가수들이 공연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젊은 친구들 대학 다니던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신촌에서 오기가 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트 장소로 또 유명했었어요 거기가. 근데 요즘은 아니더라도 조금 나이 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전혀 모르더라고. 이게 어떻게 식당에서 무슨 식당이 아니라 주점 같은 거였어요. 주점 같은 거. 아까 그 주민센터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강좌를 하길래 제가 이름 갑자기 이야기가 한쪽으로 가는데 제가 처음 접한 화사랑은 그 주점이었고 통기타 가수들이 거기에서 노래를 불렀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나는 직장인으로 거기를 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걸리 같은 거 마시고 그랬는데 그 뒤에 성격이 애니꼴이 개발되고 거기에 이제 한 가게로 화사랑이 뭐 상징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만 화사랑이지 그치. 전혀 그러면서 워낙 성격이 바뀌었어. 일종의 문화센터 형식으로 좀 공공기관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거는 전혀 모르고 하여튼 이름만 그냥 화사랑이란 이름을 갖고 워낙 유명했던 거니까. 그래서 일산 개발전 하면 화사랑을 또 뺄 수도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알걸요. 그 정도로 그게 옛날에 황신혜가 나왔던 연속곡 첫사랑이라는 거에서 화사랑이 배가 손들었어.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되시겠다. 그래서 하여간에 1997년도에는 그 일산 신도시가 어느 정도 도시 형태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곡역은 역만 덩그라니 있었었어요. 아직도 덩그라니요. 저는 그때는 대곡역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쵸. 화사랑이라는 곳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놀러 왔던 기억은 있죠. 근데 그날도 금요일에 이제 영꼬님하고 갔을 때도 그렇지만 다음날 남편하고 갔을 때도 마치 막 상가들은 현대 건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지역 자체가 뭔가 밀림 속에 있는 느낌이야. 마을 자체가. 아니 나는 그냥 멈춰있는 도시 같아. 이 아파트 숲속에 이런 곳이 이렇게 넓게 그것도 좁지도 않아요. 넓어요. 굉장히 넓게 아직 남아있구나 싶어서 조금 약간 신기하기도 했어요. 상영 당시에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 위주로 감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배경이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일산과 고양시 이곳저곳이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더 감상하는 내내 그랜드 백화점 옛날에 있었던 그 태형 쇼핑몰도 맞아. 보이고 하니까 즐겁더라고요. 또 막동이 대곡역에서 잠시 머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곡역은 뭐 고양시 교통의 중심지는 됐고 대곡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홍옥님이 느낀 것처럼 개발이 더디긴 해요. 그래서 그 고양시의 섬과 같은 장소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촬영할 때 대곡역 지하 그 차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걷는 출구로 가는 길인데 그게 사실은 1, 2번 출구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그거를 담고 싶었나 봐, 감독이. 그래서 나오잖아. 3, 4번 출구로 바꿔가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막동이네 집은 3, 4번 출구 쪽이에요. 그래서 저게 1, 2번 출구인데 영화적 연출을 위해 3, 4번 출구로 바꿨나? 그 생각도 했어요. 좀 중반인가? 막동이가 그 과거를 회상하는 밤에 평상에 드러누워서 버드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저는 참 남았었어요. 그 버드나무가 영화 이렇게 전반에 몇 번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 사진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그 버드나무가 왜 그 막둥이가 바라볼 때에 어두운 그 평상에서 누워서 그 바라볼 때 그 약간 어둡고 신연스러운 그 바람에 막 흩날리는 장면 그리고 왜 화창할 때 받아봤던 그 느트나무 장면 몇 가지로 표시가 되거든요. 분명히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영화 연출한 분들이 리뷰한 걸 봤더니 그 정화의 의미가 있고 버드나무가 물만 있으면 아주 추운 한겨울 빼고는 사시사철 푸르대요. 맞아. 정화의 의미 이런 걸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막둥이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 죽고 나서의 정화의 의미. 아니 죽고서 막둥이가 죽어서도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생명력 같은 걸까? 이게 그 영화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냥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그 못했어. 영화를 하는 분들은 하나하나 그 상징성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렇죠. 연출에는 분양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 막 화병 하나도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버드나무가 주는 상징성은 꽤 컸을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왜 영화 마지막에 미애가 버드나무를 보고서 그곳이 이제 막둥이 집인 걸 알고 이제 울잖아요. 막 그때 오열하잖아요. 홍옥님이 그 여자 심혜진의 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그 장면. 그 식당에를 들어오잖아요. 둘이서. 형들이 그 식구들이 하는 식당에를 들어왔을 때 나는 배태곤이 알고 온 건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느낄 때. 나도.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 막둥이의 소망은 그거였잖아요.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식당 하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식당에를 저렇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 하고 너무 놀랬던 거야. 그 사람의 잔인성에 대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다 먹고 나서 떠날 때 둘째 형이 그 형사였잖아요. 경찰이었던 사람한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냐고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갸우뚱하면서 그냥 스쳐가잖아요. 그게 저기 아니었을까? 현상수배 사진, 머그컵 사진 이런 거. 왜냐하면 전과자였을 것 같잖아요. 배태곤이. 아니. 배태곤이 그 형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니야, 형이 물어봤어. 아니야. 둘째 형이 물어봐요. 뭐 하던 분이시냐고. 어서 우리 만난 적 없냐 그러니까 아니 잘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서 많이 봤는데 이러면서 그럼 배태곤이 감옥 가면서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회받다가 아니 나는 그거를 그렇게 본 게 그 막둥이하고 닮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상착의로 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우연히 온 거구나를 나는 거기서 알았거든요. 그 닭 잡고 그 닭을 삼계탕을 토종닭인가 뭔가를 맛있게 먹고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정말 독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알고 와서 자기가 죽인 막둥이네 집에 와서 저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 막둥이네 가족이 만들어준 음식을.
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고 우연히 온 거였잖아요. 심혜진도 나중에 사진 느티나무를 보고서 버드나무를 보고서 막 오열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여자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둘이 다 모르고서 거기를 우연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그 사람들이 일산에 이제 살게 됐잖아. 이사를 와가지고 그 신도시에서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배태군인가가 일산에 이사 온 지 이사 얼마 얼마 안 되니까. 됐다 그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산에 와서 맛집 찾아다니는 거지. 임신도 했겠다. 맞아. 나는 우연도 무섭고 그래도 일부러 왔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심이 되기는 하더라. 인간적으로. 식당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다가 그 장면에서 배태군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화의 설정이 가해자가 이 사람들은 피해자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서빙을 극진하게 봤잖아요. 맞아. 그리고 또 식사를 즐기고 그 장면도 잔인하게 보였어요. 닭을 잡잖아요. 막 마당에서 닭이 날아다니면서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졌죠. 가해자는 죄를 숨긴 채 잘 살게 되고 피해자는 그걸 모르면서 또 그냥 사는 모습처럼. 그 셋째 형이 정재영이 보낸 셋째 형이잖아요. 트럭 운전사, 그 사람이, 계란장수. 그 사람이 그 토종닭을 목을 칠 때, 그거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나는 그거 상징성 아닐까? 뭐 복수? 그거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 토종닭을 목까지 치는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그 뒷면에 배태곤이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목 치는 장면. 그래서 그거를 감독이 그걸 보여주려고 일종의 복수 혈전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차를 끌고 이렇게 유유히 떠나잖아. 할 때 그 형이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를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생각을 했어요. 막동이의 죽음을 가해자든 피해자든 잊혀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잘 사는 모습, 그냥 숨겨진 채로, 또 피해자들의 서빙을 즐겁게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씁쓸한 뭐랄까,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채 모순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그려줬나? 그리고 거기에다 또 막동이는 사진 속에서만 이제 나오잖아. 빛바랜 그 벽에 붙여진 그 사진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가족들한테서도 이제 막동이는 잊혀져가는. 그렇게 봤어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너는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배태곤이 자기는 가족들하고 식당을 같이 하는 게 꿈이라고 했을 때 그 식당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식당이 번성하고 가족들이 거기 조카들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가 진짜 거기서 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나는 막둥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식당 전체에서 구심점은 나는 막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당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 식당이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막둥이가 자기의 죽음의 대가로 그 식당이 생기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식당 자체가 막둥이라고 나는 봤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널찍했잖아요. 넓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렇게 위에서도 찍고 멀리서 이렇게 측면에서도 찍고 이랬을 때 넓게 펼쳐진 저런 것이 결국은 막둥이가 죽으면서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막둥이가 거기 그 식당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누구는 잊혀져다. 낡은 사진처럼 잊혀져 가고 누구는 거기서 살아서 숨쉬어서 있다고 생각하고 참 재밌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화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저부터 풀게요. 먼저 저는 막동이가 어려움을 겪거나 외로울 때면 형제가 많았는데 장애를 앓고 있는 큰형한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둘째, 셋째 형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는데 막동이는 큰형과 통화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한석규의 그 연기가 가장 극찬받았던 그 씬, 공중전화 씬. 그렇지. 대화 중에 영웅본색 2에 나오는 그 장국영이 그 씬을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막둥이가 기억나 형? 초록색 물고기 잡은 거를 말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초록색 물고기라는 거는 유년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행복한 추억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둥이의 어떤 행복한 추억이었구나. 거기에 그래서 초록 물고기를 그런 유년의 추억. 그런데 유년의 추억은 이미 가버린 거지. 예, 잡을 수는 가질 수 없죠. 없죠. 그쵸. 그 추억일 수도 있고, 또 막둥이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잖아요. 식당을 하는 거. 그거는 막둥이에게는 이상향이죠. 근데 이상향을 막둥이는 끝내는 이루지는 못해요. 이루지는 못한 거지. 죽었으니까. 아니, 나는 그게 아니, 맞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초록 물고기의 의미가,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었던 막둥이의 유년의 추억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박한 그 꿈을 초록 물고기가 상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호국님은 어때요? 그래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대가 홍콩 영화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홍콩 영화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던 시기래요. 근데 그런 신신들을 좀 폭력이 되게 멋지게 표현되잖아요. 홍콩 영화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씬이 가장 이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중요한 씬인 것 같긴 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도입부 기차 씬이었거든요. 내부를 보니까 통일온지 비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 기차. 음. 근데 이 사실을 안다는 것부터 우리 나이를 짐작해 하죠. 뭐 이미 다. 옛날에는 그냥 3등 열차 뭐 이러지 않았어. 그건 더 오래전이야. 더 오래전에 어머나 내연식이 나왔어요. 무궁화 밑에 통일호, 통일호 밑에 비둘기호였죠. 그거 뭐 해봐요. 숫자는 모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기차에 심혜진이랑 이제 막둥이가 매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심혜진의 자주색 스카프가 심혜진과 한석규의 첫 만남을 연결점이죠. 결국 심혜진한테 못 돌려주고 막둥이가 그 스카프로 얼굴을 씻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물을 묻혀서 얼굴에 탁 대고 숨을 막 몰아쉬잖아요. 그 장면이 맞아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 볼 때도. 근데 역시나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이게 조선시대 극형인 도모지와 비슷하대요. 그 형은 뭐냐면 종이를 몇 겹씩 겹쳐서 물을 적신 다음에 숨이 막히게 하는 막히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그렇대요? 예, 혈앤웨이 그런 극형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막둥이가 죽는구나를 예상했다는. 연상시키는. 저는 그냥 기분이 찝찝하네. 저 장면 그냥 그러고 넘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막둥이가 죽겠구나를 암시한 거다. 암시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연관해서 영화를 보면은 그 감독들의 연출력이 난 대단한 것 같아. 그 예전에 도모지라는 그 처형법을 그걸 연상해가지고 스카프를 하나를 통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 모티브가 그걸로 참 대단해요. 찾아낸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게 혈앤웨이 영화 거기에 나온대요. 그 사용. 근데 그 참 재밌죠? 나는 그 스카프를 그 물에 자기의 피를 씻는 장면에서 그거를 한다? 그 스카프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자기 얼굴에 덮을 때 나는 그렇게 나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저기 거잖아요. 그 미애 거잖아요. 스카프가. 자기가 그 여자를 애모하고 그렇게 하는 여자인데 그거를 나는 일종의 성행위로 느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어. 인연도 없고 그저 스카프 하나. 아무 인연이 없는 게 아니죠. 아니 인연이라기보다 전혀 그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왜요? 전인데. 감정, 그 사람은 그 스카프가 자기 기차에서 자기 얼굴로 떨어졌을 때부터 이미 그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어. 한석규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그 스카프를 그거를 자기 얼굴에다 씌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하잖아요. 나는 그걸 그렇게 느꼈어요, 성행위로. 애정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느끼네.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여인을 현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스의 여자고 뭐 어떻게 여러 그거는 가지 첫 장면이기 때문에 한석규가 건달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희롱을 당하는 그 미애를 구출하려고 용기를 냈지만 좀 맞잖아. 맞고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 기차 밖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는데 심혜진이도 밖에 저쪽 안에서 들이밀고 있다가 스카프가 날려서 스카프를 아니. 받고 그 스카프를 다시 빨잖아. 아니. 빨아서 기차 속에서 빨아서 얼굴에다 대잖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거 그 장면이야. 순서가 다르지? 아니야, 맞아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게 첫 장면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 한석규가 이제 좀 길게 가긴 하지만 한석규가 그 치기 어린 용기를 내 가지고 미애가 희롱당하는 걸 구출해 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출하게 되나 남자들도? 안 되지. 전체 영화 전반에 걸쳐 한석규는 막동이는 무모해. 그런 게 그게 막동의 성격인 거야. 그거를 여기서는 순수하다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혜진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맞잖아. 조폭들한테 맞고 결국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 역에 본인 내릴 력도 아닌데 내려서 무슨 그 무모함을 공로상 그 돌로 된 그걸로 걔들 뒤통수를 치고 결국에 대곡역까지 걸어가잖아. 걸어가진 않겠지. 쭉 걸었다고? 그렇지. 뛰다가 나는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아니 나는 거기서 저거 막둥이의 비극적인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도망가잖아요. 막 때려놓고 자기는 다시 기차를 다시 타고 가려고 했겠지. 그래서 떠나가는 기차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는 때려놓고 거기 떠나가는 기차에 자기만 올라탈 생각을 하고 뛰어갔잖아. 근데 우리가 영화적인 상상으로 보자면은 그러면은 원래 타야 돼, 주인공은 기차를. 그리고 건달들은 도망가는 주인공을 이렇게 허탈하게 쳐다봐야 되는데 얘는 못 타잖아, 그 기차를 결국은. 자기도 놓치잖아. 그러고서 이제 깡패들을 피해서 막 도망칠 때, 얘가 얼마나 무모하고,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송강호한테 무조건 대들고 손가락도 자기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걔는 아니 근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건 걔는 이유가 있었지. 잠깐만요. 네. 산에 갔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스카프로 이렇게 얼굴에 적시는. 그러니까 항상 못 참아서 막동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스 문성근의 부하인 송강화 싸우고 뭐 손가락에 상처 내고 계속 뭔가를 항상 무모하게 계속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볼만한 게 뭐냐면 지금은 대배우지만 30년 전에 단역이었던 그 배우들이 재밌었어. 정말 많이 나와요. 우선 첫째 형으로 장애인 큰형으로 나온 이호성 씨. 이분도 얼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연극계에서 되게 맞아요. 그리고 둘째 형 경찰인 둘째 형은 한석규 씨의 친형 한선규 씨. 친형이야? 네, 친형이요. 그래서 닮았다고 몰랐구나. 그리고 달걀장수 셋째 형은 정진영. 그리고 여동생 역 맡은 유명해. 유명하고 아주 연기 잘해. 조폭으로 잠깐 나오는데 정재영 배우도 나오고. 나는 정재영 배우는 못 찾았어. 스쳤어 언니. 1초 스쳤어. 이문식이 나왔어. 맞아. 이문식. 그 건달도 아니야, 양아치. 지금은 대배우가 되었지만 그 당시 타 단역 조연을 시작하던 그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찾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꽃님은 인상 깊은 장면을 든다면요? 인상 깊은 장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해줘요. 지금 산으로 넘어갔으니까 나는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
끄집어 내릴 거야. 우리가 지금 간첩이 산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많은 장면 중에 그럼 하나만 해주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여기 언니 쓰라고 여기 칸 비워놨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칸에다 그걸 썼어요. 뭐? 그 물에 젖은 스카프. 연꽃님은 그 스카프의 의미, 물에 적신 언니랑 스카프의 나랑 의미가, 느낀 게 느낀 다르죠. 게 그런데 어. 두 분이 느낀 게 다른 거예요. 나는 그 스카프를 미애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시작이면서 거의 그렇죠. 끝이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맞아요. 그걸 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응.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은 우리 목이니까 그냥 그 그렇게 스카프라는 그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죽음을 암시하는 도모지의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첫눈에 반해버린 여자의 물품을 자기가 맡아보는. 어쨌든 저기 스카프를 얼굴에 댔다라는 거는 그 스카프의 그 사람 수도 맡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애정의 표시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죠? 그렇게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언니 얘기 있겠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나는 그 도무지는 해석법이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어가는 장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땐 그랬지 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 이야기 해볼까요? 그땐 그랬지 하는 장면. 맞아요. 영권님은 어떤 장면에서 맞아 하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1997년이니까 90년대. 아마 영화 촬영은 96년도쯤 했겠죠? 그렇겠죠. 한 1, 2년 전에 했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때가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그 공중전화. 그 동전 똑똑 떨어지는 맞아요. 그 공중전화. 그러다가 또 어떤 다른 공중전화 장면이 꽤 있거든요. 한석규가 이렇게 공중전화를 사용한 그 동전 넣는 공중전화도 있었고, 어느 장면에서는 또 카드 넣는 것도 사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 수화기를 딱 내려놓고 나오면서 카드를 안 뽑아. 왜 카드를 안 뽑지? 나 못 봤어. 정말 같은 영화를 보는데 다르다. 뭐 그런 왜 우리 때는 그때는 전화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게 그때 막 보급이 될 땐가? 맞아요. 휴대폰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서 공중전화를 많이 좀 사용하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게 좀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좀 기억에 남았고 그거 왜 트럭에 계란 싣고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 형하고 그리고 다니는데 그 형이 왜 계란이 왔어요. 맞아요. 막 이러는 거. 그거는 능곡시장이나 일산시장 가면 지금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저러고 팔면 분명히 민원 들어갈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왔는데 두부차가 맨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만 되면 또 땡깡땡깡 그쵸. 소리 나면서. 근데 또 이게 밀당이 있어. 민원 넣는 사람 계속 넣는 거야. 근데 또 계속 막 뭔가가 그래서 참 나는 정겹고 나는 그 소리가 좋았거든요. 맞아. 시간을 보면 거의 정확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또 홍옥님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차 대학교 때 통일호 타고 비둘기호 타다가 저는 사고 난 적도 있어요. 뭔 사람? 밖에서 누가 돌멩이를 던진 거야.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가는데 비둘기호 창문이 뚫렸어요. 어머나.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차에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매달려서 늦으면 매달려서 타는 사람도 있고 일단 기차문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옛날 냈죠. 그렇지, 맞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97년도 하면은 기억이 생생한데. 맞아, 그 시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래도 나름. 맞아, 거기 나가서 담배들 피고 막 그래서 남자들. 맞아. 그랬네요. 낭만의 시대야. 저는 둘째 형하고 트럭을 타고 가다가 딱지를 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재밌었던 게 딱지 떼는 장면은 그때 그런데 경찰한테 이제 딜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뭐 점심값 하라고 얼마 돈을 주는데 5,000원으로 딱
그 거래를 5,000원 하잖아. 드릴게요 했는데 했는데 지갑에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딱지를 뗐을 때 맞아. 슬쩍 이렇게 해서 옛날에 주민등록증 밑에 면허증 밑에다가 그쵸. 좀 그래서 주민등록증.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5,000원으로 딜을 하고 그런데 10,000원을 주면서 버벅거리다가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준다고 해놓고 자기 차로 가서 빠이빠이 하고 도망가는데 그걸 또 추격을 하잖아. 그래서 경찰차를 달걀 트럭이 쫓아가지. 그래서 그걸? 반전의 재미를 줬어요. 그 장면. 그게 낭만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야만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야만의 시대. 아니 그리고 음. 이것도 그냥 음. 이게 남의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거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의 생각은 이창독 감독을 굉장히 높게 보는 게 이 씬 하나로 공권력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다. 그거는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섭더만. 요즘에 누가 감히 경찰차를 쫓아가요. 그거 5,000원을 받겠다고. 재밌었어요. 됐어요. 네. 이창독 감독은 인터뷰에서 신도시로 변한 일산과 영등포거든요. 거기가 조폭들 나오는 데가 그 어둠의 세계를 대비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록물고기를 통해서 그 한국 경제 개발을 이끌어온 힘, 바로 그걸 내면의 폭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가 그렇잖아요.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폭력성들을 다루고 싶었대요.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성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폭력성. 그게 7, 80년대를 살아온 감독으로서 느끼는 거였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권 정부는 어느 정도 억압이 가능하다. 그거를 아마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베테고니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왔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경제개발의 그 한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말씀한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치 않아. 폭력도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고 미화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좋았던 거는 감독이 그거에 대해서 교훈적인 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그리면서 뭔가 끝마무리도 그렇고 그냥 현상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강요를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우울하셨어요? 크게 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남지. 왜냐면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현상만을 딱 보여주니까 그 느끼는 거는 어떻게 느끼는가는 오로지 이제 관객들의 몫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이창동 감독을 어려워하면서도 그 영화 어렵거든요. 근데 좋아요. 근데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쉬운 편에 들어가 있잖아요. 편이죠. 난 좀 미량 보고는 아팠어요. 미량 나는 오아시스 같은 건 아예 못 봤어요. 끝까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면의 폭력성 얘기를 할 때 딱 떠오르는 게 그 심해진을 베테곤 보스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잠자리 파트너로 호텔로 들여보냈잖아요. 검사한테. 그거야말로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랑한대잖아요. 그럼 이제 근데 언니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 이 영화 보기 전에 항상 대공력에 대해서 와 여기는 왜 아직도 개발을 안 하는 거야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그게? 그냥 왜 이 땅을 이렇게 놓지 개발을 안 하고 이 생각만 저도 한 거예요. 역세권인데 왜 거기는 그러고 놔두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폭력성 얘기를 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이창동 감독 인터뷰로 봤을 때는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폭력성의 내면의 폭력성이라는 게 무조건 빈 땅은 역세권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그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생각은 폭력적이다. 그것도 폭력적이다.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랬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개발이 안 돼도
아니, 안 돼도 우리가 거기에 땅이 있는 거기에 땅이 있는 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역 주변에는 개발이 엄청 되잖아요. 근데 진짜 왜 대곡역은 개발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꼭 개발하면은 결국에는 풀 한 폭이 안 나오겠다. 그 생각도 했다는 거. 일산이 고양시가 보농 복합도시니까. 와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이제 끝으로 영화 총평을 짧게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연구님부터. 예전에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오래되기는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다시 봤는데도 약간 우울했어요. 이제 뭐 나이 탓도 있겠지만 그때보다는 이렇게 감정의 파고가 이렇게 높거나 막 뭐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이제 영화가 주는 그 약간의 우울감, 그 누추함,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말도 안 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 가끔 그 시절로 가면 어떨까라고 가끔 이렇게 환상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가고 싶었어요. 들어갔어요. 홍콩님은. 저는 영화가 이창독 감독 자체가 잘 만들잖아요, 영화를.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예술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가끔. 수많은 상징성들을 설명해주면, 그렇구나, 알잖아요. 내가 좀 그만큼을 이해하는 지식적인 깊이나 사고의 깊이가 그래서 그런지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봐요. 얼마 전에 그 예술의 전당에 잠깐만요. 이름이 까먹었어. 페르난도 보테르 전시를 갔는데 그 사람 그림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말 타는 여자, 뭐 의자, 서 있는 여자, 그렇게 다 제목을 그런 식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래놓고 설명에 예술은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 그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뭔지를 금방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문구를 적어놨는데 영화를 보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영화 자체로 빨간머리 아이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힘들어.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하면서 봤어요. 사실 영화를 우리가 이제 영화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펼치고 있는데 영화 선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영화를 선정하기 전에 너무 오래전 영화여가지고 저는 촌스럽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상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감상하면서 꽤 즐겁게 봤어요. 그리고 배경이 이제 보였잖아. 스토리만 보다가 배경이 보이니까 지금 가면 그랜드 백화점 지금은 사라졌고 태영 쇼핑몰도 조금 올드해졌고 30년 전에 신도시였는데 30년 후에 신도시는 이제 올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새롭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그 장면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또 그리고 그 배우들이 다 젊었잖아요. 젊은 한석규, 젊은 심혜진, 송강호, 문성근 등의 그 내노라는 그런 배우들이 열연을 펼쳐서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한석규의 그 죽음 장면, 그 차에 자기 얼굴을 부딪히는 그 장면에서 더 많이 그 자기 죽음을 어필을 했다면 관객이 보면서 과잉 감정을 받았을 텐데 그런 느낌은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석규가 절제를 참 잘하잖아, 연기에서. 그래서 그게 더 관객들한테는 여운을 좀 더 남겨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즐겁게 또 한 편을 봤어요. 우리가 애정하는 배우들의 젊은 영화 한 편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히길 바라며 오늘 영화 이야기를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을방송국 단팥빵의 세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